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9살 된 딸과 새로운 지역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와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갔던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저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 집에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찾아온 이유를 듣게 됐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콩깍지에 제대로 쓰여서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다고 용서를 구하겠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과거의 일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합치려는 모습이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남자가 여자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제 눈앞에 펼쳐졌던 충격적인 광경은 아직까지도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괜찮아질 수 있겠죠.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된 건 6개월 전에 저에게 구두를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을 넘게 함께 걸어왔으면서 구두 사이즈도 모르는지 사이즈가 작아서 발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선물을 받아놓고도 기분이 상했던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던 남편한테 사이즈를 교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노크를 하려던 찰나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서재 앞에 서서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머리가 쭈뼛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했던 사람은 여자였는지 서재 밖으로 흘러나온 한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발 사이즈 확인해 봤잖아. 제대로 신어 봤어? 직접 사이즈 확인해보고 구매했던 거였잖아. 맞다. 아까 당신 거 살 때 집사람 것도 같이 구매했었는데 차에 올려놨을 때 다른 걸 가져갔나 봐. 내일 내가 다시 바꿔줄 테니까 퇴근하고 만나면 되겠네. 나는 뭐 괜히 2개 샀겠어? 아까 집사람과 저녁 약속 잡았었는데 자기가 하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사람과의 약속 깨버리고 같이 있었잖아.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내키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산 건데 어쩌겠어. 내일 나올 때 그 구두 가지고 나와. 바꿔줄게. 그럼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하지. 마지막으로 뱉은 남편의 사랑한다는 단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고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서재 안에 있던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될까봐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10년간 함께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버렸고 처음 겪어봤던 상황이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만 커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제 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저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 외에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남편이 어디까지 저를 숨겨왔는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했었어요.
잠깐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느꼈던 남편의 감정은 풋풋한 연애의 느낌이 아닌 꽤 오랜 시간 정체 모를 여자와 만남을 지속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뒷조사에서 또 다른 모습들을 확인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수 한 번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숨이 막혀서 호흡곤란 증상까지 오게 되었죠. 하필 그날은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막힌다며 좀 늦을 것 같다고 저 먼저 자고 있으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퇴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전부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이 혹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을 테지만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가 뒤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 자고 있었냐며 말을 붙여왔어요.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먼저 자라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잠깐 쉬다가 왔어. 오늘 별일 없었지? 당신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 난 서재에서 잠깐 일 좀 마무리하고 잘게. 운전을 오래 했더니 몸이 쑤시네. 당신 회사가 집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니?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 해도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8시간 만에 집에 들어와? 차에서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이 시간까지 차에 있었다는 게 말이 돼? 핸드폰은 확인해 봤니?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건데? 어딜 들어가?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건 미안한데 나도 요즘 일하는 게 힘이 들다 보니까 너무 지쳤는지 정신줄을 놓고 잠이 들었다니까. 당신 요새 좀 이상한데? 내가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이 오더니 이제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해야 뒤늦게 답이 오잖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건 아니지? 도대체 뭘 솔직하게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겠소? 맨날 회사 집밖에 없는데 이게 다 잠을 못 자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남편은 끝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들어왔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구할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되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서재에서 잠을 청한 뒤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될 텐데 남편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범해지고 있었죠. 남편을 홀리게 만든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생활이 전혀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는 점점 차올랐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숨김없이 얘기하고 거짓말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뒷조사하면서 받게 된 증거물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질 만큼 그 여자에게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면서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건 무슨 서류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 나한테 온 서류인가? 확인해봐도 되는 거지?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올려놓은 서류였어?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물어봐. 우리 둘은 오래 이어갈 수 없는 관계니까 그만 이혼하자는 건데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설마 저번에 누나 쓸 때 너무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면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건데 왜 끝까지 숨기려 들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 딴에는 그래도 철저하게 숨긴다고 한 건데 요즘 너무 티나게 행동을 했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한테 구두를 선물해 줬을 때부터 그 여자한테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는 선물이었고 나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입막음용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구두였어. 아마 사이즈가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 나랑 함께한 10년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아, 그때부터였으면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네. 한 번 실수한 게 그걸 눈치챈 거야? 설마 당신 그때 내 서재 앞에 있었어? 통화하는 걸 엿들었던 거야? 그래. 네가 그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다시 바꿔주겠다며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었잖아.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내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최대한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 전부 알아버렸으면 그만해야지 어쩌겠어. 나도 이중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참이었거든. 그 여자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길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거든. 그래서 죄책감보다는 그 사람을 더 늦게 알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야. 당신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내 입으로 일일이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당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좋은 여자야. 법을 다루는 사람이거든. 어차피 이혼할 거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나오면 될 것 같네. 직업이 변호사라 나를 위해 변호를 해줄 거거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면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 하나는 당신이 키우면 될 것 같네. 진짜 포기각서는 원하면 작성해 줄게. 너무 무리한 조건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 최대한 완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 왜? 당신 부모가 알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니? 아니면 우리 엄마가 당신 머리채 잡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은 없는 거니?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내가 이중 생활을 했어도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들지 않지. 내가 꾸린 가정을 내팽개친 것도 아니고 월급 한 번 밀린 적도 없이 생활에 지장을 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떳떳할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되돌릴 수 없으니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당신도 좋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당신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바람 피우다 걸리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라도 구하지. 그 여자가 평생 당신 옆에 있어줄 것 같니? 더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 해봤어? 네가 알고 있는 변호사인 그 여자 100% 믿고 있니?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와 꽤 오랜 기간 만나왔으면서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뒷조사를 통해 어떤 여자인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고 있던 거였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이요,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어요. 서재에서 들어보니 상간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잠깐 어디 좀 가자고 하길래 아이를 집 근처에 있는 친정 부모님 댁에 잠깐 맡긴 뒤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앞에 나타난 여자는 남편 옆에 앉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비웃는 듯한 얼굴로 자기소개를 하더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제시 금액을 거부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을 달라고요? 동우 씨한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한 것도 없던데? 제가 누군지는 대충 들었을 텐데 그쪽이 말한 위자료에 대해 순순히 내줄 것 같아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딱 절반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만 받고 정리하시죠. 그쪽한테도 소송을 진행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위자료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나? 변호사면 이미지가 생명인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제시한 금액은 전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탈탈 털어버리고 싶지만 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나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 조율할 생각도 없고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으니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누가 더 불리한 게임일까? 나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그쪽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지만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걸. 그쪽이 어떤 여자인지 나는 벌써 다 알고 있거든. 저번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음식 맛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리고 왔었거든. 지금 기분이 그때랑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초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은 기억이 잘 나지 않나 봐. 서로 원하는 걸 가져가려면 좋게 해결 봐야지. 상간녀는 제가 뱉은 한마디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눈을 회피하면서 말까지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저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숨기고 이를 꾸미려는 상간녀를 보니 너무 한심스럽더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상간녀까지 뒷조사를 끝낸 상태라 어떤 여자인지 전부 다 파악이 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걸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고 상간녀에게 푹 빠져서는 변호사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상간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남편은 보란듯이 그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끝까지 참았고 제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번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니 상간녀가 잠시 따로 대화 좀 했으면 한다고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변호사?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신고해서 사기죄로 쳐넣고 싶지만 왜 참고 있는지 알아? 10년을 믿고 살아왔던 저 자식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하거든. 그래서 네가 밥집에서 뒷설거지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야. 언제 그렇게 뒷조사까지 전부 다 하셨대? 그래, 나 변호사 아니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한테 접근하더니 같이 합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하루 즐기려고 만났었는데 나에게 진심이라며 다가오더니 첫 느낌을 봤을 때 직업이 변호사 같다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져 왔던 거였어. 굳이 나에 대한 환상을 깨주고 싶지 않았었거든. 나도 지금의 관계를 깨고 싶은 생각은 없어. 동우 씨가 나한테 워낙 돈을 잘 써서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 이대로 쭉 이어가고 싶네. 그런데 얼마나 여자 고시를 못했으면 동우 씨가 밖으로 돌겠어. 나한테 좀 배우셔야 되겠네. 남자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밤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여자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 사람이 밖으로 도는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 정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욱해서는 그 여자의 얼굴에 뺨을 올리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올렸던 손을 내려놓게 되었죠. 제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리게 되면 역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먼저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 설득시키겠다고 화장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 둘은 서로 좋아 죽는 듯 제가 보는 앞에서 터치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자리에 앉은 저를 보며 재산 분할 5억에 위자료 5천으로 저와의 인연을 끝내주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도 남편과 여자의 낯짝을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해 버렸어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또한 남편이 따로 저에게 보내주었고 여자에 미치면 모든 걸 다 내어준다는 걸 그때 전부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제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의 소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 뒤 전 남편과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거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끊어버렸어요. 이혼이라는 게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잘하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10년을 함께 살아왔으니 제 삶에서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걸쳐 모든 걸 끊어내게 되었고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친정에 다녀갔었다며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다시 합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의 나락을 보게 되었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깨닫게 되었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받은 고통들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연락할 방법을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이 있는데 너는 조금의 감정도 없냐? 너무 단호하게 모든 걸 잘라버리면 어떡해? 나랑 만났던 그 여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사기친 거라고. 변호사라고 속여놓고 그동안 내 등골을 빨아먹고 있었다니까.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청담동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평생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을 넘겨줬거든? 그런데 돈을 받고 난 다음날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 거야.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내 돈을 보고 접근했던 거였어.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이지만 언제 잡힐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야. 당신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그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라고. 우리 둘은 똑같이 피해자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 엄마,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하도록 노력할게. 진짜 정말 끝까지 당신은 비열하고 치사하구나.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냐? 그 머리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대단하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모자랐어? 당신에 대한 내 헌신이 부족했어? 대체 왜 날 배신한 건데?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 당신의 그 차가웠던 눈동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용서? 용서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남이고
다시 합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잠깐만. 당신은 그 여자가 밥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걸 설마 알고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꼭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요새 변호사는 밥집에서 뒷설거지도 하나 보지? 반푼이 동우야. 앞으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길 바래. 남편은 끊지 말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잠깐 딴 길로 눈을 돌렸었던 거라고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얘기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는 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여자는 지방으로 도피했다 잡혔는데 돈을 전부 탕진해서 사기죄로 옥살이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만나주지 않자 친정을 계속 찾아가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처음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땐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론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더 늦지 않게 모든 일들이 정리된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 전부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열심히 살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운 날씨 항상 몸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한국에는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웃었던 날보다 눈물을 흘렸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타국에 와서 산다는 건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사는 나라가 다르니 아무래도 제가 적응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어머님은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에게 잘해줬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진 건지 그때 당시 왜 저에게 잘해준 건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베트남에서 가족과 함께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많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항상 그날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했고 모두가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행복지수는 높았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너무 뜨거워 살이 익을 정도로 더운 날이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더위를 먹었는지 수박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엄마는 수박을 급하게 잘라주었고 갈증이 심했는지 꽤 큰 수박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먹어치웠고 그제서야 숨을 돌리더니 저희를 보고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웃어줬고 뒤이어 누군가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손님의 어머니였던 것 같았고 똑같이 수박을 달라고 손짓을 하길래 남은 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듯 돈을 지불한 후 다른 곳으로 향했고 그 사람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였어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다 보니 금세 잊혀졌고 며칠이 지나고 친구들이랑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과일 가게에서 수박을 사서 먹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주로 건장한 남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화를 내고 있길래
그곳을 계속 예의주시하니 그 남자의 어머니가 일행분들이랑 부딪히게 되면서 시비가 붙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이 발생된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술을 꽤 많이 먹은 상태였는지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았고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잘 타일렀고 상황은 다행히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과일가게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주게 된 거였죠. 서로 언어가 달라 소통이 힘들다 보니 감정이 더 격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관광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유창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저를 쳐다보던 두 분은 신기해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친구들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엄마와 과일 가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전날에 만났던 남자와 어머니가 찾아왔고 과일을 준비하면서 웃으면서 바라보자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날 판매할 과일 물량 전부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길래 저희는 너무 놀랐고 그 남자는 그 전날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싫은 감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감정도 없었어요. 과일 전부를 구매해준 건 좋았어요. 주변에 과일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고 그날 판매할 물량 정도만 있어서 며칠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달 정도를 베트남에서 여행한다며 가이드를 부탁했고 자유여행을 와서 꽤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이드를 해주게 되었고 한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한국말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베트남을 떠나기 일주일 전 저와의 만남이 좋았던 건지 한국으로 돌아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 했고 저도 그동안에 만났던 정 때문인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보다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가 22살이었는데 그 남자는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유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서로에 대해 깊은 대화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희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말을 듣더니 많이 안타까워했고 자신이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다며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하지만 병원 시설도 좋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찾아본 방법은 다름 아닌 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금전적인 지원은 부족함 없이 해주겠다며 베트남에서 한 달 동안 함께 했을 때 너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몸이 안 좋아 매일 누워만 계시는 할머니를 보니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에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 결정에 대해 반대하셨어요. 저를 떠나보내기 싫다며 어떤 일들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결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저한테 자상했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좋은 감정을 계속 나타냈기 때문에 연락하는 동안 싫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남자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나라에 와서 시간을 보내준다며 약속까지 했었고 결혼할 당시 할머니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해주면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모습에 나이 상관없이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건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니 부모님 생각이 날 때는 화상통화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에 제가 한 결정이 정말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잘 지낸 지 1년이 되었을 때 제가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어요. 다음 달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우리 고향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할머니도 보고 싶고요. 벌써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나 된 거야? 시간 참 빠르네. 그렇잖아도 내가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었지.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당신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어머니랑 잘 얘기해서 시간 맞춰보도록 할 테니까 당신은 베트남에 갈 준비하면 돼. 자, 이거 받아. 가서 가족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쇼핑하고 와. 택배 붙여줄 테니까 편지 한 장 쓰면 더 좋아하겠지? 고마워요. 제 의견 잘 들어주고 저희 가족도 항상 잘 챙겨주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부족함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을 지원해줬어요. 그 덕분에 저희 부모님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잘 사는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벌써 여행 가방 다 싸놨고 베트남 갈 준비가 끝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남편은 깜빡한 듯 미안해하며 다음 달에는 정말 가자며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깜빡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말한 순간부터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분명 저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우리 아들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이고 매일같이 야근에 찌들어 있는데 너는 그저 고향에 가고 싶다고 우리 아들 닥달하는 거야? 너희 집 잘 살게 해줬는데 뭘 자꾸 바라는 거니? 때 되면 알아서 데려갈 테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고향 가고 싶다고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갑자기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말들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해주셨는데 고향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험악하게 바뀌게 되니 뭔가 아차 싶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잘 지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죠. 결혼도 허겁지겁한 상태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같은 부모 입장에서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보고 싶어 어머님이 자고 계신 틈을 타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약속인데 저를 사랑해주는 하나뿐인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앉아보라고 말하는 순간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고 갑자기 자기가 나이는 훨씬 많은데 앉아보라고 명령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표정과 말투는 제가 그동안 봤던 남편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고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얼마 전 부모님과 통화했는데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며 오랜 기간 있겠다고 말하지도 않을 테니까 얼굴이라도 잠시 비추고 오자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남편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니 고개만 끄덕인 채 저와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줬는데 갑자기 왜 돌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어머님 식당에서 다른 직원분들과 많이 친해져서 잠깐 쉴 때마다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일은 하지 않고 대화만 한다며 저에게 시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시어머니께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대에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새댁이 한국 온 지 1년이 넘었지? 부모님 안 보고 싶어? 다른 나라에 와서 결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해. 1년 넘으면 부모님 보러 한번 간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네. 얼마 전에 부모님과 통화했는데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저도 가고 싶은데 남편이 아직 시간이 안 되나 봐요. 어머님도 제가 고향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걸 불편해하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갈 것 같아요. 사장님 성격이 안 좋긴 하지. 같이 일하던 외국인분들 전부 그만뒀잖아. 불친절하게 대하는 걸로 꽤 유명해. 새댁이 어떻게 사장님 집안과 결혼하게 된 건지 나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까탈스러우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직원분과 대화하던 도중 시어머니가 불쑥 들어오셨고 뭐 하는 거냐며 무섭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급하게 홀로 뛰어갔고 테이블 닦으며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신없을 정도로 손님이 밀려 들어왔고 바쁘게 주문받으며 음식 세팅해드리고 있었는데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음식을 들고 서빙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하필 음식들이 손님 옷에 전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급하게 달려와 손님에게 죄송하다며 세탁비는 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고 저도 죄송하다며 반복해서 사과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다며 따끔하게 혼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저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했고 손님은 괜찮으니 그만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귓볼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신 채 저를 쳐다보며 무서운 표정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우리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 감히 손님 옷에 음식을 쏟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손님 다 떠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쥐뿔도 없는 거지 집안 돈 좀 지어주니까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야? 저 사람 세탁비 어떡할 거야? 너 돈이 있어? 돈도 없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어머님,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저도 잘하려고 하는데 식당 일이 아직도 익숙치 않나 봐요. 됐고, 너 핸드폰 줘봐라. 요즘에 내가 너 볼 때마다 핸드폰 붙잡고 있더라. 그럴 거면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니? 그냥 너희 부모님이랑 살면 되지.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힘들게 하는 거야? 결혼했으면 지금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고향 가고 싶다고 찡찡거리면 내가 좋아하겠어? 여기가 군대야? 부모님 보고 싶다고 밤마다 눈물 흘리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아들한테 고향 가고 싶다는 말 꺼내지 말라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 너 오늘 세탁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다음 달 너희 집안에 들어갈 돈 없을 줄 알아. 앞으로 실수할 때마다 너희 집안에 돈은 안 들어갈 거니까 처신 잘하고 앞으로 고향 가고 싶다는 말 한 번만 더 꺼내기만 해봐 아주.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까지 뺏었고 다음 달 저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생활비는 주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제가 잘하겠다며 부모님께 생활비는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가 말대꾸한다며 버릇없다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시더니 핸드폰을 깨부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자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냐며 찬물을 한 바가지 푸더니 제 얼굴에 부으셨고 주방에서 밖으로 연결된 문을 열더니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셨어요. 워낙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직원분들 또한 경직이 된 상태로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준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들어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결혼한 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았고 가끔 고향으로 자기 남편과 함께 내려와 웃고 떠들면서 선물도 주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항상 남편이 먼저 퇴근하기 때문에 그날도 남편은 시어머니 식당 일 도와주기 위해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오열하고 말았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 결과적으로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잖아. 넘어지지만 않았다면 그런 일도 발생이 되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한테 혼날 일도 없었을 텐데 머릿속에서 항상 딴 생각만 가득하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거야. 다른 직원분들 중에 넘어진 사람이 있었어? 한 번도 본 적 없지? 항상 보면 당신만 그래.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지. 왜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럴 거면 왜 나한테 잘해준 거고 우리 부모님 뵈러 가자고 선물 사라며 카드는 왜 준 거예요? 선물 살 시간도 없어서 카드 받았는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잖아요. 당신은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핸드폰 부시고 다음 달 생활비도 끊겠다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래? 네가 잘하면 우리가 못하겠니? 당연히 우리도 잘하겠지. 그런데 넌 항상 답답하게만 굴잖아. 그렇다고 말도 빨리 못하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쳐. 그럼 말귀라도 빨리빨리 알아듣고 행동해야지. 하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 엄마가 속이 안 터지겠어? 가서 잠이나 자. 저는 남편을 만나 한국을 처음 왔고 문화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1년 된 며느리한테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과 어머님이 제 편이 아닌데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분들 또한 괜히 자기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제가 혼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을 식당과 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점점 더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주문받고 있는데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고 저는 그 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같은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밝게 웃으며 한국에 살고 있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뒤이어 남편 되는 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런 가정을 상상하며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자 그걸 본 손님은 갑자기 저에게 왜 그러냐며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 여자는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주문시켰고 주문한 음식이 나와 세팅하는 순간 제 손에 쪽지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이었어요.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웃어 넘겼지만 너무 고마웠고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같은 나라 사람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시어머니가 저를 날카롭게 부르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화들짝 놀란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다 드신 두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저는 주방 뒷문으로 나왔고 그 여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간절했고 남편 되시는 분은 진정하라며 모든 상황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제 상황을 모두 듣게 된 두 부부는 도움을 주겠다며 나중에 다시 찾아온다고 하고 떠났고 뒤를 돌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문틈에서
모든 걸 전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문을 박차고 나오시더니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나요. 제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혼할 거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래요. 그러니 더 이상 저 막지 마세요. 베트남 갈 거라고요. 네가 베트남 간다고 하면 내가 그냥 보내줄 거 같니? 너는 평생 여기서 식당 일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너 우리 돈 받아먹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 싫다고 하는 거니? 어쩜 생각하는 게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게 변해서는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안 되겠다. 너는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으마. 감히 나 몰래 도움을 요청해? 우리가 너한테 뭘 어쨌길래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우리 아들 씨바지나 하면 되는 거야. 임신도 안 되고 자식을 낳아야 내가 이뻐라도 하지. 젊은 여자 좋다고 하도 그래서 결혼시켜줬더니만 젊은 것 빼곤 하는 것도 하나도 없네. 너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아무데도 나갈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그 순간 시어머니 저를 붙잡더니 제 머리를 가위로 자르셨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지만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건지 저는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국 머리가 듬성듬성 잘린 상태가 되었고 너무나 큰 충격에 잘린 머리카락을 보며 오열을 하자 듣기 싫다고 저를 작은 방으로 밀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자기 아들 비유나 맞추면서 살라고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제 머리를 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퇴근한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둘의 대화는 충격적이게도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를 다른 곳에 보내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며 조만간 베트남에 다시 한번 여행 가자는 말이었고 시어머니는 베트남 여자는 지긋지긋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알아보라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이제 저는 질렸다고 말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그동안 잘 놀았다며 이혼하고 다른 곳에 사람 구하는 업체 많으니까 일 시키면 된다고 벌써 결정을 지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머리도 잘리고 외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모자 좀 써. 그게 뭐냐? 옆에 있는 사람 상당히 불편하네. 어머니, 차라리 아예 삭발을 시켜버려. 머리가 너무 듬성듬성 하잖아. 이래서 다른 데서 일 시킬 수나 있겠어?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조용히 이혼해주고 다른 곳에서 일도 시켜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잘 살아. 알겠지?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러니 있는 동안 조용히 있어라. 난리 피우고 딴 생각한다면 너에겐 자유는 없을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시어머니는 저를 화장실로 불렀고 남편이 사용했던 건지 이발기로 제 머리카락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자를 쓴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식당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저녁에 퇴근해서 저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인력 사무소에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제가 일하러 가게 된 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손님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달려나온 남자 사장님과 여자는 저를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괜찮냐는 말에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잘 지낸다며 그쪽의 상황을 물어봤고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자 사장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길 원했고 듣고 있던 사장님은 땅을 치며 분노하고 계셨어요. 절대 용서해줄 수 없다며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뒤이어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 모두 얘기하니 이혼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며 이것저것 검토하고 있었고 저희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리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냈지만 이혼을 했고 남남이 된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를 도와준 사장님은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고 물어보자 이대로 돌아간다면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고 가며 저와 인연이 닿았던 시댁집안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직원들을 막대한다는 시어머니의 소문이 안 좋게 퍼지면서 손님까지 끊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고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된 걸 알게 되었어요. 베트남에도 로또라는 게 있는데 방식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 없이 산 로또가 당첨이 되었고 260억 동을 환화로 약 13억 정도 되는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며 온 집안이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한지 몰랐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현재 이혼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자 엄청나게 화를 내셨고 그 사람들 자기 딸 데려갈 때는 평생을 잘해줄 것처럼 대해주더니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베트남으로 돌아오라며 보고 싶다고 말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과 대화한 후 축하한다며 하늘이 저희를 축복해준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계약 기간까지만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려해 주셨고 정말 오래간만에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항공권도 사장님이 전부 지원해 주셨고 평생 잊지 못할 도움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왔고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분들과 친척분들 모두 한국으로 여행 왔다며 제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제가 있는 위치까지 올 수 있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여행 온다는 말은 핑계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짧은 머리와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울면서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었고 오래간만에 느끼는 엄마 품에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곤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했어도 얼굴은 한번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동네 분들과 친척분들이 시댁 식당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손님을 보고 당황했는지 놀란 표정이었고 뒤이어 제가 얼굴을 들이밀자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오더니 식당이 망해가는 게 전부 저 때문이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제 뒤에 있던 엄마가 감히 자기 딸 건드렸다며 시어머니 머리를 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엄청난 소란에 주방에서 급하게 나온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동네 분들과 친척분들이 저 사람이 남편이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순간 남편을 향해 돌진했고 모든 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로또가 당첨된 게 이런 일에 사용하라며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는 말을 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사장님이 생각이 나네요. 연락은 자주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국 갈 일이 있다면 좋은 선물 하나 사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앞으로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며느리의 삶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